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지원금 등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후 삼성이 노린 실질적 특혜가 없고 또 횡령 금액도 이미 변제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과 대법원이 문제의 말 3마리를 뇌물로 본 만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있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됩니다. 대법원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해라.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하고 환송을 했는데 오늘 재판 절차를 최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을 지금 작년 2월 달에 그 석방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오늘이 627일째 되는 날이라고 627일. 생각하는데요. 1심, 2심, 3심이면 보통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선고하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4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건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파기환송된 그 쟁점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툰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판 절차가 앞으로 길어진다기보다는 그 쟁점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양형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을 하고 그에 네. 대해서 양측에 이제 변론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쟁점에 대해서 보통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그 취지에 기속돼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추가적인 어떤 그 절차가 얼마나 필요할지 뭐 예. 양측이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재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뭐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대법원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께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 예,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라 결과를 벌써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자면 어쨌든 항소심이 1심과 달리 뇌물죄 금액을 대폭 줄인 판단,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한 판단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뇌물죄가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말의 이제 가격, 가치 그다음에 말 3마리. 그것이 네. 말 3마리 가치를 뇌물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예. 연동해서 횡령죄가 이제 50억을 넘었을 때 뇌물죄 횡령죄가 특히 50억을 넘었을 때 이제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툼이 될 것 같고 네. 이걸 이제 방어하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뇌물 있습니다.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겠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기환송에 있는 쟁점에 대해서 다툴 건데요. 네. 크게 쟁점이 뇌물죄의 액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3필에 대해서 지금 뇌물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반박을 할 것이고 더불어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한 네. 16억 원 정도 그 제공했던 것도 2심에서는 무죄다라고 했지만 예. 대법원에서는 그 또한 뇌물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아가서 말을 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돈을 개인이 아닌 삼성전자가 지불했다라는데 그 금액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이 넘는다라는 취지로 해서 새로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오늘 쟁점을 확인하고 추후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툴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만 현재 그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특히 사실 현재로서는 그 대법원이 그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쁜 것은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바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파기환송된 쟁점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론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것을 무죄로 입증하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공하는 정도로 해서 오늘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재판을 어떤 쟁점이 정리가 되면은 예.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쟁점에 대한 새로운 반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유죄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일부 소수 의견으로서는 이 부분 또한 무죄다라고 했던 판결이 그 의견을 밝혔던 예. 대법관님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그 무죄 취지를 밝혔던 대법관님의 어떤 주장과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나아가 설령 법리적으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양형이란 것이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낮춰달라라는 식의 변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항소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뇌물액이 인정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 뇌물액이 36억 원에서 이제 86억 네.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뇌물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개인 지갑에서 나간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나갔기 때문에 횡령액으로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논란거리가 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뇌물 액수가 곧 횡령 액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이 삼성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싸게 승계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동원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의 일환이었고, 이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의 돈을 썼기 때문에 그건 삼성은 법인이고 법인이면은 개인과는 완전히 그 별개죠. 권리 의무 주체가 별개여서 예. 그 남의 돈을 갖다가 쓴 거고 남의 돈을 그 자기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쓴 거기 때문에 그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뇌물죄 액수는 곧 횡령죄 액수가 되고 아까 이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금액이 50억을 넘었을 때는 최저 형량 자체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집행유예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50억이 안 됐던 것이 집행유예를 좀 가능하게 하는 액수였다면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형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늘어난 50억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이제 파기환송심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2심과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변호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경영 승계하기 위한 그런 작업,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2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없는데 부당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설령 갖다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죠. 그렇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증거에 비춰 봤을 때에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승계 작업을 정권 차원에서 지원받기 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자체가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어떤 변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어떤 그 뇌물의 부정한 청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법원 그 판결 같은 경우에도 선례 기속 원칙이라고 해서 어떤 그 모든 그 선례가 사건이 있으면 그 선례에 기속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달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 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선례 구속은 그 사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전액합의체 판결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아니고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형을 낮춰달라라는 취지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다툴 수밖에 없고 네. 더불어서 말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그리고 횡령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작업이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법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과 2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를 수 각각 있다.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서 양형이 그 어떤 그 실형을 선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낮춰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로키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양형의 핵심을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네.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053님이 집행유예라고 올려주셨고 5172님이 나라 경제가 걱정입니다. 1등 기업 총수를 법정 구속해서 득될 게 뭐가 있나요? 현명하게 판단하겠지요. 또 올려주셨네요. 네, 9933님은 최고 권력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나라 정치인들이 문제죠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6460님이 집행유예를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1144님은 나라 경제가 걱정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 파기환송심이 이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하고 또 궁금하신 것도 보내주시면 전문가들 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또 해답을 찾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백 변호사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떻게 형량을 낮추는 그죠? 그런 전략적인 전략, 어떤 부분을 방어를 어떻게 할 거라고 가져갈까요?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그룹 전반을 승계하기 위한 요구와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거죠. 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쭉 분석한 것에 따르면 사실은 최초로는 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받을 때부터 승계 작업이 시작이 된 건데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그 삼성물산 합병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삼성바이오 그 분식회과 그러셨어요.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다 연동이 돼서 즉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사실 승계 작업 자체를 부정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밝혀진 정도에 따른다면 옛날 말로 삼척 정도 다 알 정도의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형량을 위해서라면 이 실제로 뇌물을 제공했거나 횡령한 것을 다 자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승계 작업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부인을 한다거나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해놓고 가사 그냥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다 반환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게 승계 작업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다만 그와 같은 것은 앞에 표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실질적으로는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 1심 그 처음에 이제 그 검찰과 특검 같은 경우에 재판에 넘긴 것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재판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강요이기도 하고 뇌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둘 다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강요에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요에 의해서 돈이 뜯긴 그런 어떤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성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 견해가 이거는 강요로 볼 수가 없다. 대신에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그 삼성전자 측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다. 실제로 최초의 이 사건으로 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예. 그 취지로 항변을 해서 그랬었죠. 영장 실질심사도 기각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보양보에서 뇌물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적극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던 취지다. 실제로 그 뇌물죄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서 감경하는 기준에 보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적인 취지로 해서 본인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같은 경우에는 예. 특별히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물성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히 낮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뇌물의 그 강요의 피해자라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의견 주고 네. 계시니까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9700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동네 불량배가 안 때릴 테니까 돈 좀 줘 해서 돈 주면 뇌물인가요? 대통령이 돈 달라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총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강요에 대한 부분을 좀 비유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2402님은 총수라고 집행유예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사라진다. 애초에 국정농단은 정경유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또 끝자리 4196님이 이재용 씨 없다고 삼성 망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올려주셨네요. 또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5001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재용 국가 경제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형량을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866님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을 위한 의원들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택된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7725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최고의 총수를 법정 구속 면해주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문자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재판이나 이 사건들을 봤을 때 늘 따라오는 게 아마 롯데 신동빈 회장일 겁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고를 좀 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법원이 신동빈 회장이 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줬다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줬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신동빈 회장은 강요다라고 어떻게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동적으로 제공했더라도 뇌물죄는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강요죄도 되고 뇌물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양형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그렇겠죠. 경우에는 다만 이제 삼성은 어떻게 됐냐면 영재센터 출연금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면담 시에 이재용 부회장 면담 시에 요청을 했고 삼성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미르재단 경우에는 정경련을 통해서 그 관련 회사들이 회원사들이 그 분담을 하는 거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물죄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그러니까요.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고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고 봐야지 수동적으로 어떤 누구의 즉 강요나 그 이제 압박에 대통령의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네. 내지는 압박에 의해서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어렵고 그 삼성이 내지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어서 뭐 신동빈 회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좀 다르다라고 보세요. 결국 뭐 신동민 회장과 큰 틀에서 봤을 땐 이것이 이른바 그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총 298억 원 정도의 뇌물이 제공받았다라는 그 속에 SK그룹도 한때 있었고 네. 물론 거기는 이제 기소 자체가 안 됐습니다만 네. 또 롯데가 있었고 삼성이 있었고 여러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롯데나 삼성이나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특유의 어떤 관리 문화 그리고 또 내부적인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꾸로 요청했다라는 그런 그 비난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든가 아니면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 이런 부분을 빌미로 어떤 그 기업의 돈을 요구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강요의 피해자라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강요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강요의 피해자일지 아니면 뇌물죄일지 이 부분이 혼재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설령 뇌물죄가 인정이 되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죄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양형을 정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먼저 제한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다르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아까 많은 지금 시청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신 네. 것처럼 예. 기업 총수가 살아있는 권력이 요청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고 다만 그 돈을 주면서도 그냥 주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요청했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형 수준을 정할 것인데 네. 저도 정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죠, 어떤 사실. 양형이 판단해야 정말 되니까. 줄다리기가 정말 팽팽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만 예. 드리면은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의 수동적인 행동을 이제 행위라는 부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네. 신동빈 장의 경우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면담 과정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재칠 현황에서 명시적이거나 혹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부정한 청탁이 네. 있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한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면담이라는 자리에서 돈을 좀 출연하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 아무런 필요 없이 내지는 총수의 아무런 필요나 요구나 이런 요구 거 없이 수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고 판단하시는군요. 있고 예.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나 쭉 해서 모든 이제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많은 출자라든지 투자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압력으로 본다면 다 출자를 했겠죠. 출연하거나 투자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이 어떤 기업들에게 요청했던 것도 이 프레임에 걸면은 다들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번에 적폐 수사라는 것이 정당성도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본다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거기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최고 권력자가 얘기하더라도 기업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 왔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린 기업은 것이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기업은 살기 어떻게든 위해서 한 살아야 것이고 되니까요. 이번에도 뇌물을 제공할 때 기업의 필요와 총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뇌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법원도 그렇게 즉 수동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것대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양형에 참작을 하도록 했고 그것은 1심이나 항소심도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명백하게 총수나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한 뇌물 액수를 범죄 액수로 확정한 것이지 수동적이고 불가피하게 제공한 것까지 뇌물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전원 일치로 됐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각각 쟁점마다 대법원 판사, 재판장님, 대법관님들조차도 쟁점에 대한 다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지금 논의하듯이 과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파기환송심, 이 4라운드에서조차도 법리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이 적폐청산 드라이브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만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정말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돈을 요청을 하고 했고 그리고 그때 그럼 진보 정권에서 돈을 제공하면서는 아무런 기업의 혜택이 없었을까요? 그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양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점이 저는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네, 것입니다. 아마 지금 두 분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오늘 이재용 쟁점이에요. 이재용 네. 부회장의 재판에서 아마 검찰과 변호인 간의 어떤 쟁점이 되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덧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예. 다른 정권에서 요구했던 예컨대 서민금융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국가나 정부의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받은 것이고 이 사안이 문제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관련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일을 하면서 출연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내용도 저희가 좀 반영을 해볼게요. 지금
쟁점을 보게 되면은 예. 삼성이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한 역할을 좀 고려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정경유착의 고리는 애초에 끊어지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아마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예. 뭐 기업들을 좀 살려서 경제 살리기가 먼저 아니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대기업의 그 단체인 전경련을 어떤 그 청와대 초청조차도 사실은 안 안 했고 했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것을 리스트를 올렸던 그 공무원들을 징계했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로 좀 대상으로 봤던 그런 시각이 강했었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간다. 뭐 각종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니까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서면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사업장에 직접 가면서 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이렇게 표현까지 얘기했던 그런 했었죠. 점도 있을 만큼 기존보다는 살짝 이제 그 친기업적인 그 약간 언급들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노조 측이나 이런 데는 지금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하는 반발하고 그런 있죠. 모습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지금 정권 차원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SBS, CNBC를 보시는 분들은 주가라든가 경제에 굉장히 어떻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죠. 부분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 잠재력도 3% 이하로 2% 이하로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의 삼성의, 대기업들에 삼성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그 어떤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변 짧게 선생님께서 좀 말씀. 짧게 이게 혹시 근데 네.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안인가요, 이게? 뭐 정상 참작은 법원이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정상 참작은 될 수가 가능한 있고요. 거군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경제가 어려운 것과 이 위법한 행위 그리고 중대한 위법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다른 것이군요. 이제 로직인 것이지 이 두 개가 막 연동돼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네. 잠깐 생각해 보면 1심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약간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재벌 총수들의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을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상당히 모순적이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특수한 즉 그동안 계속해서 이 그 정경유착과 재벌의 그 부패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음으로써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네. 반복됐던 것인데 이번에야말로 법의 평등 이념이 잘 지켜지고 정경유착과 재벌 기업들의 부패 범죄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